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 이 약 아시나요? 타이레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약이죠. 해열제 성분이 들어있고 여러분이 두통이나 치통이나 생리통 있으셨을 때 드시게 되면 효과도 좋고 그닥 부작용도 없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대중들에게 인기 있는 진통제예요. 전 세계적으로요. 국내에서는 타이레놀 같은 경우에 일반 의약품으로 취급이 돼서 처방전 없이도 약국이나 요즘은 편의점에서도 손쉽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타이레놀은 미국의 존슨앤존슨 회사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이 사건은요, 과거 타이레놀이 약 35%의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던 정말 전성기 시절에 있던 사건입니다. 1982년이었어요. 미국 시카고에서 7명의 주민이 갑자기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경찰은요, 사건을 조사를 막 하다가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7명이 사망을 했을까 보다가 피해자들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돼요. 피해자들의 사진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들을 좀 먼저 들려드릴게요. 1982년입니다. 9월 29일 아침이었는데요. 이 12살의 메리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감기 증상이 있는 거예요. 열도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엄마한테 이 증상을 얘기하니까 엄마가 이제 타이레놀을 주게 된 거예요. 어떤 약이었냐? 엑스트라 스트렝스 강력한 타이레놀 그 캡슐로 되어 있는 약을 주게 됐어요.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제 감기 증상을 좀 완화시키려고 이 약을 먹게 되는데 3시간 후에 사망합니다. 여기 있는 27살 아담은요, 굉장히 가슴에 통증, 답답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같은 약, 엑스트라 스트렝스 강력 타이레놀을 복용하게 되죠. 그리고 그도 복용 3시간 만에 사망합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슬퍼하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동생입니다. 여기 있는 이 스탠리, 이 동생, 그리고 동생의 부인 테레사까지 다 같이 형이 갑자기 죽으니까 너무도 당황해서 형의 집에 오게 돼요. 그리고 둘 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런데 마침 형의 집에 있던 타이레놀 병을 보게 되죠. 그리고 자신들의 이 증상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 그 집에 있는 타이레놀을 복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생은 2시간 만에 사망하게 되고요. 부인은 이틀 후에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죽게 된 거예요. 형과 동생과 동생 부부까지. 이후에 계속해서 피해자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세 번째 여기 보시는 메리 맥파렌드 같은 경우에는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두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레놀 2알을 복용하게 되고 몇 분 만에 사망합니다. 35살의 폴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약국에 들려서 이 캡슐로 된 타이레놀 병을 하나 사게 됐고요. 이틀 후에 그녀는 아파트에서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화장실 바닥에는 해당 병이 열린 채 떨어져 있었어요. 27살의 메리 레이너는 더 안타깝습니다. 그녀는 출산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에 빛을 본 지 일주일 되는 아들을 집에서 돌보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두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타이레놀을 복용했죠. 그녀는 2시간 만에 병원에서 사망합니다. 이 이야기의 공통점 여러분 아시겠죠? 공통점은 바로 이 타이레놀이었습니다. 특히 엑스트라 스트렝스가 이제 굉장히 성분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강력 타이레놀이에요. 이 강력 타이레놀을 이 사람들이 이제 복용을 하고 사망하게 된 거죠. 그들이 이걸 다 같은 곳에서 구매했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각기 다 다른 마켓에서 구매를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였냐면 이 죽은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빨간 점이 있는 이곳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즉 시카고 시민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정집에 당시에 한 개 정도는 있을 만한 이 평범한 타이레놀이라는 약이 시카고 시민 7명을 한꺼번에 사망하게 했다는 뉴스. 너무 충격적이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미국 전역이 모든 사람들이
완전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 집에 또 타이레놀 있는데. 그리고 사건 발생 일주일 후에 존슨앤존스가 만들었던 이 타이레놀은 시장 점유율 35%에서 7%로 완전히 하락하게 됩니다. 누가 타이레놀을 사겠어요? 불안해서요. 뉴욕 증시도 완전 주가가 하락을 하고 정말 존슨앤존스는 사상 최대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근데 뭐 지금 회사의 위기가 문제입니까? 사람들이 더 죽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 당국에서는 이제 신속하게 사건 조사에 들어가게 되죠. 당시 500여 명의 조사관들이 동원이 됐고요. 그 외에도 많은 의사들, 연구원들, 경찰들, 또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도대체 어떻게 벌어진 일인가를 조사하기 위해 투입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존슨앤존슨은 전량 지금 시장에 깔려있는 전 타이레놀을 다 회수하게 됐죠. 그러다 밝혀집니다. 뭐였냐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소매 단계에서, 그러니까 도매 단계가 아니라 이미 이 각각의 소매 마켓에 이 타이레놀이 뿌려졌잖아요. 이 단계에서 캡슐형의 타이레놀의 일부에다가 독극물인 시아나칼륨을 투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져요. 이 시아나칼륨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청산가리를 의미합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 타이레놀 이거에다 캡슐에다가 누가 도대체 한 걸까요? 범인이 너무도 궁금해지죠. 이렇게 독극물이 든 타이레놀을 먹고 사람들이 사망한 거였어요. 범인은 누굴까요? 경찰 조사에서 한 사람이 용의선상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제임스 윌리엄 루이스라는 남자였어요. 바로 이 사람인데요. 왜 이 사람이 용의선상에 올라가게 되냐면 이 사람이 존슨앤존슨사에다가 이 청산가리에 대한 이 살인 이걸 더 막고 싶다면 100만 달러를 달라라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에겐 좀 특이한 범죄 관련 이력이 있었어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1978년에 캔사스시티라는 곳에서 텍스에 관련해서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고객이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객의 시신의 일부가 제임슨의 집 다락방에서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가 유력한 범인, 용의자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경찰이 그의 집에서 이 증거를 찾았잖아.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경찰이 영장 없이 이 집을 수색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이 들어갔는데 경찰이 그의 집을 이렇게 한 건 불법이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는 형을 받지 않습니다. 경찰이 물론 이제 그를 범인이라고 여기고 수사에 나섰지만 결정적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당시만 해도. 그리고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 사건을 막고 싶으면 보내야 하고 편지를 보낼지언정 정말 여기다가 그 청산가리를 투여했는지가 결정적인 증거일 텐데 그거를 찾는 데는 실패해요. 그래서 그는 이 협박에 대한 혐의만 인정받아서 12년 이상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다가 석방이 됩니다. 1995년인가? 그때 석방이 돼요. 그러니까 그는 범인이 아니라고 된 거죠. 근데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폭탄 살인마로 유명한 테드 카진스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용의선상에 오르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 이 희생자 중에 여러분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폴라 프린스라는 희생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이 독극물이 든 타이레놀 그 병 있죠? 그거를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약국에 들려서 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아파트에서 이틀 후에 죽은 채로 발견이 됐는데 그날 당일에 슈퍼마켓 CCTV에 그가 그 타이레놀을 사고 결제를 하는 장면이 찍혔는데 그 장면의 뒤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 요 화살표, 여기 있는, 여기 검정 옷을 입고 있는 여자가 죽은 폴라예요. 근데 그녀가 요렇게 사고 있는데 저 멀리서 그녀를 계속 주시하고 있는 남자가 있었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그 남자가 혹시 이 테드 카진스키,
아니냐라고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의혹이 있었다는 거죠. 진실은요, 의혹만 있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이 이제 병이 이미 다 소매점으로 나가고 나서 그 병 뚜껑을 살짝 열어가지고 거기다가 약을 투여한 거라면 이건 충분히 소매점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 병을 사갔느냐를 충분히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쵸? 범인일 수 있는데 어쨌든 의혹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 사건이 계속 조사가 진행돼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범인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이 사건 25주년을 맞아서 수사를 재개하던 중에 다시 한번 이 제임스 루이스가 용의선상에 올라갑니다. 그는 이미 협박에 대한 혐의로 감옥에 있다가 나온 상태였는데 3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의 집에서 이제 요때 당시에 있었던 타이레놀 병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과 같이 살던 부인까지 DNA 샘플을 요청해서 조사를 하고 그는 난 아니야 하고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경찰은 또다시 그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의심은 가지만 증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정말 도대체 누가 이건 웬만하게 정신이 미치지 않고서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독극물을 그러니까 누가 죽을지도 모르는 사건이잖아요. 정말 이건 웬만한 정신병자 아니면 벌어질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을 이제 두고 존슨앤존슨이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를 제가 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누군가 타이레놀사가 타겟이었을지 모르지만 독극물을 넣었고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건 존슨앤존슨사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니죠. 누군가가 소매점에서 했으니까. 그런데 존슨앤존슨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에 대한 책임과 안전이라는 기업 윤리에 입각한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타이레놀 생산 전면 중단하고요. 광고도 중단하게 되죠. 그리고 당시 미국 전역에 다 깔려있는 타이레놀이 약 3,100만 개의 병이었어요. 근데 그걸 다 수거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추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시판이 된, 이미 판매가 된 타이레놀 캡슐젤을 다 알약으로 교환해주라는 내용의 광고를 계속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런 내용이 이게 일반인만 이걸 사간 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메시지를 담은 50만 통이 넘는 전보를 만들어서 각 병원과 의사와 여러 유통업체에 계속 보내게 됩니다. 뿐만 아니었어요. 경영자가 직접 나오게 됩니다. 이 경영자가 광고에 나와서 여러분, 지금 당장 타이레놀의 복용을 중단하세요. 그리고 이 사건 그러니까 날짜, 어떤 날짜를 말해주고 이 날짜 이후에 제조된 모든 타이레놀 제품은 다 폐기하셔야 됩니다. 라는 문구를 가지고 혹시나 있을 이 타이레놀에 관련된 이 추가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계속 왔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막 언론들이, 기자들이 와가지고 막 취재를 하는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게 되면서 실시간으로 언론을 통해 대중들에게 계속 우리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당신들은 더 이상 복용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이렇게 이 투명한 정보들을 굉장히 빠르고 또 책임감 있게 대응하는 태도를 보여주게 된 거죠. 실제로 존슨앤존슨에서는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자체적으로 회장을 포함한 주요 의사 결정권들 7명을 모아가지고 위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해요.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어야 하죠.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 타이레놀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하고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타이레놀사의 잘못은 아니었다고 이제 밝혀졌죠. 하지만 내 제품을 사간 내 고객에 대한 내 책임을 내가 맡겠다라는 어떤 기업 윤리? 제가 이 사건을 좀 보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너무나 가슴 아픈
그 옥시 사건이 있었잖아요. 제가 토요 미스테리에서 한번 다룬 적도 있었고요. 그 사건과는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기업의 모습이요. 그래서 좀 사실 은폐하고 무마할 수 있고 우리 잘못 아니다. 그냥 할 수 있었던 사건인데 오히려 좀 정직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떠안는 이 자세가 이 기업에 대한 언론과 대중의 신뢰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존슨앤존슨은 이 사건, 이 어마어마한 희대의 사건 이후에 시장 점유율이 엄청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983년 5월에는 거의 회복을 하게 되고 1986년에는 오히려 35% 이상까지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빠르게 다시 고객의 신뢰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 역사 속에서도 경영 쪽에서도 위기의 사건을 다시 기업의 기회로 바꾼 아주 모범적인 위기 관리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미스테리 얘기가 너무 기업의 얘기로 돌아왔는데요. 여전히 7명을 죽게 한 이 타이레놀 독극물 살인 사건은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리고 존슨앤존슨 사에서는 이 사건의 범인을 계속해서 찾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또 다르게 본 것은 존슨앤존슨사의 굉장히 모범적인 어떤 대처 그 방안이었던 것 같은데 자세였던 것 같은데 우리가 요즘 겪고 있는 뭐 이런 유사한 사건들에 있어서 해당 기업들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